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 국면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촛불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에서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이런 적폐청산이 가장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바로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촛불항쟁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항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촛불항쟁과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예전 항쟁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예전 항쟁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4.19 항쟁이 있죠. 그리고 부마 항쟁, 광주민중 항쟁이 있고, 그리고 6월 항쟁이 있습니다. 이 항쟁과 촛불 항쟁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촛불 항쟁이 어떤 항쟁이냐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촛불 항쟁의 목표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촛불 항쟁의 결과로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죠. 촛불항쟁이 단지 박근혜 탄핵만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촛불에서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국익외교도 요구를 했죠. 적폐청산이란 거는 국정농단 세력들을 일단 처벌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힘당, 거기 부역한 사람들, 그들의 당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해야겠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제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대개혁은 이런 게 있겠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애자. 그리고 농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이 쌀값 보장을 하자. 그리고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 이런 것도 당시 사회대개혁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익외교는 많이 아시겠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가 맺었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도 배치를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도 빚어졌죠. 이런 외교가 친일, 친미, 사대주의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실현하자는 거였죠. 이런 걸 목표로 했던 것이 촛불항쟁이고, 이 촛불항쟁의 특징으로 또 하나는 그 뒤에 박근혜를 탄핵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기 정권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촛불항쟁이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라면은 4.19 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은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19 혁명은 일단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항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보면은 이승만이 결국에 하야를 한 건 맞는데 이 하야를 한 게 4.19 혁명, 국민의 항쟁 때문인가 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실제로 끌어내린 거는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4.19 혁명이 이제 발발을 하니까 이거 이승만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예의주시를 하다가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한 4월 26일 날 오전에 메카나기 주한미대사가 이승만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선거를 다시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라. CIA 한국 지부장 피어드 실바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죽게 될 거야.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침 9시 40분경이라고 그래요. 이승만이 10시 반에 하야하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하니까 1시간 내에 사퇴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개입한 거는 그런 것 때문이죠. 4.19 혁명이 만약에 이승만이 끝까지 버티다가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 정권이 전복이 되면 이거는 미국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를 이승만 때 만들어 놨는데 이 체계가 깨질 것 같은 거죠. 이승만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민중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은
미국이 자기 말을 듣는 정권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래에 둘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알아서 하야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민중들의 어떤 항쟁을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무마시키려는 목적인 거죠. 4.19 혁명의 결과로 민중들의 정권이 수립된 게 아니었어요. 이승만이 하야를 함으로써 민중이 이 정권을 접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잠깐 동안의 정권을 가진 뒤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사독재,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독재를 한 거죠. 이 군사독재도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게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죠.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건 5.16 쿠데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5.16 쿠데타는 미국의 작품이다 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가 군사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작전 통제권,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카터 맥그루더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는데 이때 박정희가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거절했다 그래요. 5.16 쿠데타 후에 미 국무부가 미 대사관에 전문을 보냈는데 현재 귀하와 맥그루더 장군이 보이고 있는 상황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100% 진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용인한 거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준 거죠. 5.16 쿠데타는 미국의 용인 아래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승만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군사독재가 되는, 그러니까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죠. 이런 결과를 낳았다. 다음으로 부마항쟁을 보면요.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항쟁이라고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이 부마항쟁이 부산에서만 5만 명이 시위를 하고 마산에서는 학생들만 쳐서 8천 명이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항쟁이었던 거죠. 이 부마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부마항쟁에 어떻게 동참할지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도 이게 전국으로 퍼질 거를 예감을 하고 전국의 계엄령을 어떻게 선포를 할지 이런 계엄령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보기에는 만약에 부마항쟁이 전국으로 퍼지면은 박정희 정권이 이걸 통제할 수 없을 거다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박정희가 결국에 박정희 정권이 끝나긴 했죠. 근데 어떻게 끝났나요? 민중들이 끌어내렸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쏴서 죽였죠. 그럼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도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면 김재규가 일단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한미 대사는 한국의 권력층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재규를 통해서 만났다. CIA 한국 지부장도 김재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박정희한테 요구를 전달할 때는 김재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12.16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는 CIA 한국 지부장이 김재규를 면담을 했고 당일에는 글라이스틴 주한미 대사와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 결과 박정희를 총으로 죽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재규도 재판 과정에서 나는 미국의 지시를 받았다. 박정희는 미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죽인 거는 한국이지만 지시한 건 미국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마항쟁을 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게 아니었죠. 박정희가 죽었지만 그 뒤에 또다시 전두환 군사독재가 시작이 됐죠.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전두환 신군부의 새로운 군사독재가 연장이 됐죠. 유혈항쟁도 봐볼까요? 유혈항쟁은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는 항쟁이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유혈항쟁으로서 전두환 정권을 교체하진 못했어요. 직선제를 쟁취한 거죠.
전두환 정권이 바로 끌어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6월 항쟁 뒤에 한참 뒤인 12월에 선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노태우가 등장을 했죠. 정권이 연장이 됐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그래서 사실 전두환 정권 타도라는 목적을 이루진 못했다. 근데 여기서도 미국이 개입을 했죠. 미국이 게스튼 시거라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보내서 이 차관보가 노태우와 전두환을 각각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한테는 권력 이양을 해라. 근데 평화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한테 권력 이양을 평화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대화가 있은 뒤에 며칠 뒤에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죠.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라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한미 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노태우죠. 노태우 대표는 지금 5공화국 역사와 한국의 지도자가 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건데 이 능력을 미국이 요구하라는 대로 잘 하겠다라는 암시인 거죠. 그 결과 6월 항쟁도 직선제를 쟁취하는 성과가 있긴 했지만 군사독재를 끝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를 했는데도 이게 직선제를 쟁취를 했는데도 군사독재가 연장이 되니까 6월 항쟁 지도부에 참가했던 사람들 여기서는 일정한 패배주의도 확산하고 그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촛불항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서 미국이 박근혜 탄핵을 막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었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서울 시내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내 밀어붙이지 못했죠. 국회에서도 사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원래 질서 있는 퇴진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동안에 박근혜가 그냥 2선으로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이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운영을 하자. 어차피 1년 뒤에 대선인데 뭐 지금 와서 탄핵이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죠. 박근혜는 무조건 즉각 자진 사퇴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국회에서는 또 탄핵을 하면은 또 뭐 그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의원이 동의를 안 해주면 탄핵이 부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피켓을 막 달고 다닌 거예요. 탄핵 부결 걱정 마라. 국민이 있다 뒤에 반대 의원 손봐준다. 그냥 국민 믿고 하라는 거죠. 아니 국민의 명령이니까 국회는 탄핵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박근혜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 탄핵이 됐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굳이 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이 탄핵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기 정권까지 창출을 했죠. 이런 것도 이전의 항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촛불항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을 이제 촛불 정부라고 해서 권력을 창출을 했는데 이게 미흡한 점이 있죠. 뭐가 미흡한 점이냐면은 원래 혁명, 항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승리하면은 항쟁을 주도한 세력이 정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 촛불 항쟁을 주도한 세력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무슨 소리냐, 우린 탄핵해야 된다라고 국민이 요구를 해서 민주당을 견인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촛불항쟁 주도 세력은 아니었죠. 촛불항쟁 주도 세력은 어디였냐? 진보 진영이었죠. 2015년에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정권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민중총궐기 투쟁을 했죠. 민중총궐기 투쟁이 나중에 촛불항쟁이 대규모로 발전하는 데서 큰 몫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뭐 이런 데들이 먼저 박근혜 탄핵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다가 비상시국 회의를 만들자고 해서 여기에 엄청난 단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를 주도를 했죠. 박근혜 퇴진, 박근혜 탄핵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진보단체가 이끌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 좀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외치고 주장했던 게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찰을 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다고도 합니다. 가장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거꾸로 틀어서 이 촛불항쟁 분위기를 없애봐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던 거예요. 하여튼 간에 촛불항쟁 주도 세력은 이런 진보단체였는데, 이 진보단체가 아직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집권할 준비가 아직 못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촛불 국민은 촛불항쟁 주도 세력이 아니라 차기 사선책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미흡하나마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그랬던 게 촛불항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촛불항쟁이 과거의 주요 항쟁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촛불항쟁 세력은 과거 뭐 항쟁했을 때,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항쟁이 일어난 뒤에 항상 적폐들은 이 항쟁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다시 기득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반항쟁 책동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4.19 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폐들이 다시 기득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5.16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또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혁당 사건을 막 일으킨다든가, 민천학령 사건, 이런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을, 공안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 세력은 말살하고 사회에 반공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유지가 됐죠. 4.19 혁명 때 민주화를 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고 일어났지만, 박정희 군사 독재 때는 그 항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마항쟁, 광주항쟁도 어땠습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고 그 뒤에 신군부가 들어섰잖아요. 군사 독재가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마항쟁 같은 경우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자라고, 군사 독재 끝내자고 항쟁을 했는데, 신군부 군사 독재 때 항쟁을 못 한 거죠. 왜 그랬냐? 광주 학살 이런 걸 하면서 북한 특수부대가 나왔다, 폭동을 그래서 일으켰다라고 색깔론을 들이밀고 막 탄압을 하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부마 했던 항쟁 역량들이 유실된 겁니다. 그대로 종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박정희 몰아냈더니 전두환이 등장했어? 이 전두환 군사독재 아니야? 이걸 용납할 수 없다 라면서 항쟁을 재차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6.25항쟁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6.25항쟁도 칼기 폭파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반공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혁명의 분위기는 사그라들고, 이런 과정에서 노태우가 집권을 했죠. 이런 것들이 먹혀갔다, 예전에는. 꼭 이런 항쟁 뒤 말고도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적폐들이 이 민주정부를 길들이기를 시도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권, 정부 관련 인사들이 옷을 로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고가의 옷을. 이게 언제 터졌냐면은, 김태정이라는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김대중 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요. 그러자 적폐들이 김태정 장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옷을 받았다고, 로비로. 이게 막 이 옷로비 사건이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 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이희호 여사도 옷로비를 받았다, 이런 연루됐다, 이렇게 의혹이 막 보도가 됐어요. 광범위한 정권 공격이 이뤄진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태정 법무장관을 결국에 해임을 합니다.
아, 그만해라. 정권 흔들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온로비 사건이 나중에 수사가 끝났어요. 실체 없는 로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옷을 로비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온로비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지금 앞서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장관도 해임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적폐들이 없는 사건을 갖고 아무렇게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정권 흔들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실제 범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굴복을 했었던 거죠. 정권이 너무 흔들리니까 적폐들이 정권 너무 공격하니까 법무장관은 해임하고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굴복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대북송금 특검 뭐 이게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사업을 시작으로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막 진행을 하려고 한참 막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7대 사업권을 현대가 얻어내요. 그 대가로 현대가 얼마를 주게 돼 있었습니다. 북에. 이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정부를 통해서 송금을 해준 거죠. 현대 입장에서는 경제 사업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 발전 정책인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적폐들이 북한에 송금을 해줬다고 해서 뭐 외환거래법 위반이니 뭐니 막 각종 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승교 당시 특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이 특검 본질은 반민족 반통일성이다 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어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처벌하려고 든 겁니다. 적폐들이. 그러니까 대북송금 특검은 이런 공격인 거죠. 터무니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북송금 자꾸 시끄럽게 문제되고 정부가 흔들흔들 거린다. 이거 받고 끝내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적폐들의 공격에 노무현 대통령이 굴복한 것. 적폐들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길들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온로비 사건 때랑 비슷하게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적폐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뭐 펀드가 어쩌고 표창장이 어쩌고 비리의 종합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촛불 항쟁을 꺾으려는 촛불 항쟁을 끝내려는 적폐들의 반항쟁 책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우리는 촛불 혁명을 하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할 줄 알았는데 비리가 있었네?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한 게 아니라 적폐들 까불지 마라. 얘네들이 하는 말 안 믿는다. 촛불 혁명을 뒤로 돌리려는 이런 행동을 멈춰라 라고 해서 검찰개혁 촛불로 맞섰습니다. 이 촛불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을 해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촛불이 조국 전 장관을 지켜낸 겁니다. 사실상.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에 적폐들이 했던 반항쟁 책동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이걸 맞서 싸우는 이런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때입니다. 이 사면론 꺼내들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낙연이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은 1위를 고수해 왔었는데 사면론을 이야기한 뒤로는 아예 이제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 탈락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10% 이렇게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김영삼을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1990년대 초에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87년도에 대선을 했을 때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88년에 총선을 했을 때는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죠. 여소야대가 되면은
정부가 하려는 일을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 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게 3당 합당이죠. 김영삼을 끌어들인 겁니다. 김영삼은 이걸 받았죠. 그래서 3당 합당의 결과로 다시 여대 야소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야합이라고 봐야죠. 뭐냐면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맞서 싸우던 노태우 군부 세력과 야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김영삼이 어떻게 군부와 군사독재 세력과 결탁할 수 있냐 라면서 규탄 여론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김영삼의 지지 텃밭, 지지 기반은 부산, 경남, 지금 PK 지역이죠. 이 PK 지역이 지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 PK 지역이 사실은 상당히 진보적인 곳이었어요. 부마항쟁에서도 딱 보여지죠. 그래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운 부산, 마산. 선거 결과에서도 이 PK 지역이 진보적이었다는 성향이 보여집니다. 67년도에 대총선을 했을 때는 부산 직할시에서는 민주공화당 세력이 참패를 했어요. 6대2로 참패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9대9로 동률을 이뤘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보수 텃밭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1988년에 총선 때도 보면 부산에서는 노태우의 민정당이 1석밖에 못 얻었어요. 나머지는 14석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지를 했던 겁니다. 경남에서는 여기서는 민정당이 더 높긴 한데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죠. 비등비등 했던 겁니다. 근데 김영삼이 3당 합당하니까 어떻게 됐냐. 부경지역에서 어떻게 김영삼이 군부와 야합할 수 있어 라고 김영삼을 규탄한 게 아니라 김영삼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1992년도에 총선에서는 부산 직할시에 3당 합당에서 태어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고 그러죠. 민자당이 부산에서는 싹 쓸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여론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보수적으로 확 돌아선 거예요. 김영삼을 따라서. 김영삼이 야합을 하는 결정을 하니까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의 결정을 쫓아서 덩달아 보수화가 된 겁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낙연이 주된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고 하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건의했을 때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가 뭐 하면은 뜻이 있겠지, 아니면 그게 옳은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준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이거 잘못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걷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정치인의 판단을 무작정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 말을 안 들으면 팽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성정으로 봐서나 신중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교감 없이 한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사면론을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낙연 대표가 먼저 총대 메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곤 했었어요. 근데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 한 발 뒤로 빼는 모양새 보였죠. 국민이 이런 여론을 만들고 이 여론이 정치인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촛불이 주도하고 있다. 사실 적폐청산을 하는 SNS 같은 거 보면은 지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청와대 청원인데 뭐 동참 위원은 많지 않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적폐청산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스트레스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징글징글하다, 자한당 해체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징글징글하다, 언론과 기레기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여론이 나오는 거죠.
조국 사태 때도 다음 카페에서 지치지 말자, 모두 함께 하자. 사실은 지치니까 지치지 말자고 하는 거죠. 힘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지금 공수처만 봐도 어떻습니까? 공수처를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하고서 본회의 처리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또 공수처장을 뽑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공수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공수처장은 임명을 했지만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가 지금 인선이 안 됐어요. 이게 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사실은 지칠만도 하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정말로 지치고 정말로 힘든 게 우리인가 아니면 적폐들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힘든 거는 적폐다. 뭐냐면은 얘네들이 촛불항쟁을 뒤집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까지 하려고 했죠. 기무사 통해서. 그리고 색깔론도 펴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느니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검찰 조국 사태 때 보면은 검찰 동원해서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온갖 비리에 종합체인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몰아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적폐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계엄령 5.16 4.19 혁명을 잠재울 때는 5.16 군사 쿠데타로, 부마항쟁을 무마할 때는 12.12 사태로 뒤집어 놨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색깔론도 5.18 때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군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학살해도 됐었죠. 그 뒤에 간첩조작 사건을 막 일으키면 진보 진영이 손을 못 썼죠. 심지어 직선제를 쟁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있을 때 노태우 정권이 재집권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색깔론이 안 먹히는 거예요. 조국 사태 때도 김대중 온로비 사건,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 이런 걸 하면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히는 거죠. 정말 힘든 거는 사실 지금 적폐들이다. 적폐들은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폐 세력들의 이런 위기감을 드러내는 게 베트남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되다가는 남베트남처럼 우리가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좀 지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홍준표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북베트남이 결국에 통일을 했죠. 그 과정에서 파리 회담이라고 뭐 평화 협상 이런 거가 있었는데 파리 회담 결과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다. 북미 정상회담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 라면서 위기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처럼 우리도 공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 관련해서 더 알아보고 하면은 사실은 남베트남 정권이 굉장히 부패한 정권이었어요. 심지어 뭐였냐면은 미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지원을 받으면은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관료들이 북베트남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남베트남이 부패한 권력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국민의힘은 은연중에 남베트남, 부패하고 썩은 남베트남 정권과 자기를 동일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러다가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정말 청산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힘든 거는 촛불항쟁 세력이라기보다도 국힘당 적폐 세력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주권의식이 월등히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촛불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칠만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국민들의 기대만큼 잘하진 못했어요. 사실상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때 국민들은 일종의 패배감이 생겼죠. 아, 노무현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적폐 세력들에게 막 휘둘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패배감에 빠져서 정권은 사실은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을 했고 박근혜까지 이어졌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생각만큼 시원시원한 건 아닙니다. 촛불항쟁 세력들은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렇고 있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민주당이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하고 이끌어내고 압박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촛불이 바라는 것대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이 사람은 촛불 항쟁의 그 의미,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 이낙연 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촛불혁명의 뜻에 충실한 사람, 투철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식으로 주권의식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정치 지형을 볼 때 이런 모습, 이런 양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아침 햇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